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곽정환입니다. 먼저 이 팝스 포럼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존에 했던 그런 그 학술 발표랑 조금 형식을 좀 달리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더 그 쉬운 수준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의 본질을 한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연력학과 환경 중 화학물질의 이동, 부재를 저 같은 화학자가 바라보는 환경 문제라는 관점으로 잡아봤습니다. 넘어가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로 넘어가. 키보드로.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서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내용을 보면 해성이 충돌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한 일군의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대중들 혹은 정책 결정자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제 교수님하고 민디 교수하고 그 박사과정 학생인 이제 케이트가 해성을 발견하고 나서 이게 지구랑 충돌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컨펌을 하고 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디 교수가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말해요. 궤도 결정의 가우스법을 이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0.04 아크세컨의 불확실성으로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저 같은 교수들이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틀리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내가 남들한테 뭐 리뷰어한테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 약점을 최소화하는 식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러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답을 하게 되고 대학원생은 교수보다 나아요. 대학원생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해성이 지구로 돌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대통령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뭐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럼 대통령을 직접 얘기하지 말고 언론을 통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 TV 쇼에 나가죠. 쇼에 나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진행자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제가 그냥 가져온 거라서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민디 교수가 오늘 띄우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 어떤 거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직접 발견의 당사자였던 케이트가 카멧이 지구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는 어떻게든 이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내 전처의 집을 히트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뭐 이제 교수는 또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계속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화가 난 대학원생이 마지막에 욕을 섞어가면서 당신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밈이 되는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해성 충돌로 빗대서 얘기한 블랙 코미디지만 사실은 기후 변화가 우리가 거의 관심이 없는데 대중들이 사실상 근데 뭐 예를 들어 100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6개월 동안의 해성 충돌까지 기간이 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런 환경 문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빗대기 위한 블랙 코미디 영화였는데 사실 저한테 더 와닿았던 부분은 이게 언어가 우리가 이런 팝스 포럼 같은 과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대중의 언어하고 대중의 관심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다 계신데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을 써갖고 승진 점수를 따야 되고 교수 임용이 돼야 되고 해서 아티클이나 레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적절한 방식일까에 대해서는 좀 뭐 이제 사실 이제 문효관 교수님이나 저나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승진을 다 하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승진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뭐 어떻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굉장히 작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카오스라고 knowledge on stage라고 하는 이제 knowledge awakening on stage라고 하는 이제 과총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유튜브 채널인데 도대체 에너지란 무엇인가? 제가 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갖고 와봤는데 굉장히 좋은 유튜브 콘텐츠인데 2년간 조회수는 8.5만, 뭐 상당히 높은 겁니다. 과학 콘텐츠 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출연했던 뭐 TBS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훨씬 적어요. 10개월 동안 5,000회. 그 다음에 과학 쿠키라고 이건 훨씬 좀 대중화된 예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거였고 3년 동안 한 12만 회 정도. 근데 이제 대중이 관심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찌양이 6일 정도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400만 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관심도가 뭐 한 100만 분의 1, 뭐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의 길에 들어설 때 중3 때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읽은 책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던 룩업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칼 세이건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소통가이죠. 사실상 뭐 거의 철학자라고 보여지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이 이제 80년에 나왔고요. 근데 이 천문학에 굉장히 수학을 많이 요구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수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이런 그 고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뭐 전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어땠냐 이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일저자 교신저자로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79편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62편의 수식이 있어요. 본문에 서플먼터리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80%의 논문에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카운트 해보니까 논문당 5.3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수식을 많이 쓴 이유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수식으로 쓰면 아무래도 오해를 더 적게 사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그 읽는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보면 환경 문제를 정의할 때 이게 좀 어떤 거는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 실용주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혹은 사람과 관련된 지구 환경, 뭐 가이아든 자연 생태계든지 간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해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화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의 순환이 되는 건데 그 물질의 순환이 뭐 꼭 이게 평형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균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람직하다고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깨져서 예를 들자면 성층권의 오존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뭐 남극의 봄철에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이런 변화가 뭐 사람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빨리 진행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어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화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화학 평형의 문제이고 얼마나 빨리 진행할 거냐라는 것은 속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 법칙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 법칙, 역학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당구 공용으로 당구를 치면 뻥 하고 쳤더니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다른 상태로 갔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과거고 어느 게 미래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시간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법칙인 거죠. 적용되는 법칙인 거죠. 근데 유일하게 물리 법칙 중에서 시간을 정의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유리잔에 담겨 있는 우유고 그다음에 하나는 툭 쳐서 옆으로 엎어진 우유죠. 그러면 우리 두 사진을 놓고 보면 어느 게 과거고 어느 게 미래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엎어진 게 과거고 깨끗한 유리병이 미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때로는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엔트로피를 우리가 시간의 화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인데 뭐 이제 연력학 법칙을 흔히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찰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서라운딩스로 구분을 하게 되고 뭐 여러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깁스라고 하는 연구자가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하는 과정은 깁스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큰 담론일 수도 있는 게 빅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계속 감소시키면 어느 점에는 아주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 작은 입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속해 있는 그 점으로 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우주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때로는 이제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도 사실 이게 뭐 1900년대쯤에 완전히 확립이 됐는데, 18세기, 19세기에 확립이 됐는데, 근데 원시인들도 사실은 다 알 수 있었을 법한 내용인 거예요. 뜨거운 라면을 냄비에다가 놓고 여기 실온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식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온도라고 치고 커피에다가 뜨거운 우유를 부으면, 같은 온도의 우유를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섞이죠. 이 두 가지 과정은 결국 같은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과정인데,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계, 온도라는 측면에서는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뭐 대단히 자명한 거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원동력은 연력학계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열평형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계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커피랑 뜨거운 우유가 물질계인데, 물질계는 화학 포텐셜 또는 휘산도라는 개념이 온도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열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려면 일상적으로 간단합니다. 온도를 재보면 돼요. 내 체온을 재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기 중에 온도를 재보면 내가 뜨거우니까 내 몸에서 열이 나가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식을지 데워질지 이런 거에서 알고자 한다면 온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를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물질의 순환, 그 방향성,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환경에서는 뭘 알아야 되죠? 온도에 상응하는 개념을. 결국은 이제 아까 깁스 얘기를 했듯이 자유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유에너지라는 게 뭐 직접 이렇게 측정하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온도 대신에 우리가 휘산도라는 것, 휴게스티라는 양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박스가 있고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얘를 중간을 터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왼쪽에 박스에 있는 입자들하고 오른쪽 박스에 있는 입자들은 자기 나름의 그 휘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우리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왼쪽의 휘산도하고 오른쪽의 휘산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요 왼쪽 상자하고 오른쪽 상자가 동일한 물, 동일한 공기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매질일 경우에만. 근데 동일한 매질이 아니면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농도하고 휘산도의 차이는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하고 물건 이런 걸 교환을 하려면 원화를 쓰면 돼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같은 국가 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역을 해가지고 외국이랑 거래를 하려면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 가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달러는 1200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막연히 우리가 1200개, 1200원 이게 더 많은 거잖아. 그 저쪽은 2달러가 있어요. 그러면은 1200원이 2달러보다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2달러를 가질래, 1200원을 가질래 하면 2달러를 갖겠죠. 그런 것처럼 이 환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분배 상수입니다. 분배 상수, 분배 계수입니다. 만약에 원화랑 달러를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물질을 물하고 공기 사이에 교환하려면 물과 공기 사이에 교환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물과 공기 사이에 1대 100의 교환비가 있다. 요거를 헨리상수라고 불렀던 거고, 물과 토양 사이에는 100하고 2000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토양과 물 사이의 분배 계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분배 상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대중적으로 표현하려면 온도를 재야지 우리가 열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에서의 물질의 이동을 알려면 분배 상수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 A라고 하는 매체, B라고 하는 매체가 따로 있다라면 얘네들을 어떤 물질의 평형 상태로 이르게 하면 더 이상 물질이 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행히도 수식이 하나 있는데 수식을 뭐 최소화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배 상수가 굉장히 좀 작은 경우도 있고 분배 상수가 또 굉장히 큰 탑수 같은 물질들은 뭐 분배 상수가 뭐 100만, 1000만 뭐 이런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평형 상태에 이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측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랩에서 제가 도입했던 방법은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평형에 이를 때까지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이르니까 이 절대 값을 보지 말고 기울기가 얼마나 빠르냐, 기울기가 얼마나 완만하냐를 가지고 평형 상수를 판단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몇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을 한 거죠. 그래서 실리콘하고 물, 보통 이제 수동 채취할 때 많이 쓰는 실리콘하고 물 사이의 분배 상수를 측정한 논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생체 모방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옥타놀하고 공기, 옥타놀하고 물, 뭐 이런 실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뭐 미세 플라스틱하고 바닷물 사이에 어떤 분배 평형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워낙에 값이 크기 때문에 평형 상태로 도달해서 실험을 하긴 힘들고 대신에 그 평형에 얼마나 빨리 이르는지 최초의 속도를 가지고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비슷하게 생물하고 어떤 그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사이의 생물 농축 현상을 설명할 때도 비슷합니다. 이제 문 교수님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측정을 해요. 물속에서 어떤 물질의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 이번에는 물고기의 근육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10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있다. 그럼 이게 값이 있어요. 이 값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더 온도가 높은 것인지를 이 정보를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 농축에 관계된 멈춰보면 아니 네네. 예. 농도는 물고기가 더 높지만 만약에 휘산도가 물이 더 높으면 여전히 지금 이 환경 조건은 물속에 있는 어떤 팝스 물질이 물고기의 체내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농도를 휘산도로 바꿔줄 수 있는 분배 상수가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 EPS라고 하는 폴리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바다에서 뷰이 같은 것들로 썼는데 부표로 썼는데 여기에 이제 원치 않게 난연제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연제들이 그러면 연안 환경에서 부표에 들어있는 것, 그다음에 물에 들어있는 것, 뭐 물 바닥에 있는 세디먼트, 쇠적물에 있는 것, 여기 이제 살고 있는 담치에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분배 상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현드린 것처럼 화살표가 흘러가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부표로부터 EPS 부표로부터 담치로도 가고 담치에서 물로도 가고 또 퇴적물에서 다시 물로 녹아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평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얼마나 빨리 과정이 진행되는 속도의 문제인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이아몬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파이트입니다. 두 개는 탄소로 이루어진 같은 물질인 거죠. 이거를 이제 자유에너지를 여러분들 이제 일반 화학 책에서 봐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다이아몬드의 자유에너지가 흑연의 자유에너지보다 뭐 2.84 킬로줄 정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연력학적인 평형 법칙을 생각하면 다이아몬드는
궁극적으로 흑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발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포레버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죠. 사람의 수명보다 혹은 심지어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우리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유결합을 끊어가지고 흑연을 이루고 있는 결합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여러분 생전에 혹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태양이 죽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속도를 이해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어떤 축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까 오한빈 교수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가 복잡한 과정에서 많은 과정들이 경쟁을 한다면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생각이 그러면 여러 과정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평형은 아닌데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생물 축적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생물이 먹이를 섭취하고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대사를 하고 어떤 물질을 몸 안으로 가져오고 배설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먹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대사에 의한 분해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들 몇 가지만 우리가 따오면 그걸 바탕으로 나름의 근사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의 전 박사과정 학생이 했던 연구인데 재밌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얘의 간을 분리를 해서 간에서 효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특정 효소에서 얼마나 잘 분해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물 축적 개수 같은 것들을 속도론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지 않고요. 간략하게 발표 길면 안 되니까 요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했던 이런 디테일은 오늘 포함하지 않았고 대중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요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물질과 관련된 환경 문제는 결국은 평형과 속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두 번째 우주의 법칙 중에서 유일하게 연력학 제2법칙만이 어떤 변화의 방향을 기술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열에 대한 건 굉장히 익숙하니까 일상적으로 열의 흐름에 상응하는 개념이 이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휘산도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고 휘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분배 상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휘산도를 분석하게 되면 물질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위치, 어떤 매질에서 다른 어떤 매질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에 대한 거는 근사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이제 기본 원리들을 결국 조합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질문은 아니고요. 네, 교수님 발표 듣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카이 교수님의 퓨가스트 베이스드 모델, 그러니까 다매체 모델의 기본 원리를 오늘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를 딱 보면 바로 저런 연력학 얘기가 나오고 퓨가스트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 책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계속 수식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퓨가스트 휘산도 개념이 이제 오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되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